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무기 대격돌.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숨은 주역, 소련의 무기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만 놓고 봤을 때 연합국의 승리에는 소련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자, 참 안타깝게도 이 무기 일부가 우리 한국 전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2차 세계대전 속에 살린 무기를 짚어보는 것이 오늘 순서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련 2차 대전 하면 독소전 아니겠습니까? 네. 독소전. 네. 기본 지식을 좀 알아야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잠깐 독소전 좀 짚고 넘어갈까요? 독소전 하니까 무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과 관련된 거죠? 네. 톡식. 네, 톡식. 네? 독고. 네, 그게 아닙니다. 네. 아, 그런. 높아지면서. 사파의 말씀을. 네. 자, 하여튼 그 독소전은 나치 독일하고 나치 독일의 동맹, 우리 추축국이라고 그러죠. 거기하고 소련 사이에 이제 벌어진 2차 대전의 중요한 한 전선이죠. 근데 이게 또 사상 최대의 지상전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1939년 9월에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사실상 2차 대전이 시작이 됐죠. 그 뒤에 이제 서유럽, 프랑스 등은 굉장히 빨리 이제 점령을 했는데 히틀러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한 게 이 영국도 쉽게 굴복을 시킬 줄 알았는데 소위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본토 항공전 통해서 이게 여의치가 않아졌어요. 그러면서 조금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침공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양쪽으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소련을 다시 침공하면. 그래서 두 양면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히틀러는 이제 소련 침공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련 정복을 위해서 침공을 하죠. 그래서 1941년 6월 22일에 그 전에 이제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었는데 이걸 파기하고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투입을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바바로사 작전이죠. 그 서쪽 외에 동쪽에 독일 동쪽에 새로운 이제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전사가들은 히틀러의 패착이었다, 오판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 히틀러는 야, 그 소련 한 2개월이면 그냥 끝나, 한 2개월이면 그냥 끝나. 2개월이면 2달, 60일은 끝난다고요? 그렇죠. 끝날 수 있다 이런 자만심 때문에 이제 결국 독소전을 시작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갔죠 실제로는? 그러면? 무려 4년이나 지속이 됐어요. 이 지역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현재의 요 유럽 지도죠. 서유럽하고 동유럽하고 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요게 이제 발트 3국이라고 부르는 데고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요 지역이 전부 당시에는 소련 영토였죠. 지금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작전, 독일의 작전의 목표는 뭐였냐면 요게 지금 AA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르한겔스크하고 밑에 아스트라한을 잇는 선인 거예요. 보시면 모스크바니, 레닌그라드니 다 들어가 있죠. 스탈린그라드니 뭐 그죠? 요 지역, 유럽 지역에 소련을 다 먹겠다라는 게 이제 당시의 작전의 목적인 거고요. 아, 그 AA 선이라는 걸 거기까지는 먹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 왼쪽을. 왜냐하면 이 동쪽은 황무지예요. 사실상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쓸모 있는 땅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저쪽 서쪽. 문명도 요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2달 얘기 나오고 소련이 엄청 큰데 저기까지 시베리아까지 저기 막 가려면 그렇죠. 북한 위까지가 언제 가나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군요. 딱 그렇죠. 필요한 데 거기군요. 여기만 AA 선. 이제 가지겠다는 그런 계획이었고
그래서 이제 침공군이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게 되죠. 북부는 레닌그라드, 제가 작년에 갔던 지금 상페테르부르크로 돼 있는 그곳이죠. 참 아름다운 도시, 좋은 도시. 네. 예. 우리 진짜 안 가보신 분은 참 불쌍하죠. 놀랐어요. 또 모스크바, 역시 제가 작년에 갔던. 저도 해당이 예, 되는 예. 불쌍한. 예, 모스크바도 훌륭한 도시. 꼭 가봐야 되는 도시. 안 가보면 말을 하지 마라. 스탈린그라드 저는 작년에 못 가봤고. 오늘 저 방송 원쌤 혼자 하셔야 되겠네요. 모스크바 못 뭐,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말 여러분 못해요. 조용히 계세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도 못 가보신. 예. 네. 스탈린그라드. 예. 네. 요즘 이름이 바뀌어 있지만 여기는 뭐 제 작년에 못 가봤고 안 가도 되는 도시. 안 가도 되는 도시. 못 가신 데는 안 가도 되는 도시인가요? 멀고 뭐. 가본 데는 아름다운 중요한 도시고. 예, 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예. 북부, 중부, 남부군으로 해서 다 점령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고 독일군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축국, 뭐 엑시스라고 그러잖아요.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핀란드군이 참전을 하기로 하면서 총 병력이 390만 명, 400만 대군인 거예요. 전차 4,600대 그 당시에 항공기 4,389대 그리고 4만 6천여 문의 포가 동원이 되는 정말 거대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소련은 독일 침공을 예상을 하지 못해서 사실 주 방어선을 이제 1939년 이후에 당시 새로 점령한 다른 영토로 옮기는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어가 되게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걸 노린 거였고, 그래서 전쟁 초기에 독일군이 모든 전선에서 대규모 포위 선멸 작전을 펼쳐서 소련군에게 아주 큰 타격을 줬고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모스크바 인근까지 접근을 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소련의 대반격이 시작이 되고, 나중에 이제 전쟁 끝을 보면 1945년 5월 9일에 소련이 베를린을 함락시키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한몫했던 무기들, 독일군이 공포에 떨었던 무기들,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스탈린의 3대 무기 중 첫 번째인 슈트르모빅입니다. 슈트로모빅. 예. 예, 뭔가 이제 엔진이 달려있을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이게 뭔데 원쌤께서? 예, 이거예요, 이거. 1번으로. 비행기. 비행기? 네. 비행기? 전투기 형태죠, 되게 그 시절에. 네. 이 슈트르모빅은 군용 항공기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가진 항공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소련 무기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뭐 슈투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콜세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못 들어본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총 생산량이 무려 3만 6천 기. 그러니까 항공기를, 군용 항공기를. 많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투기- 전투기가 네. 군용기 3만 6천이 어떤 의미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 탱크만 해도 사실 만대 하면 적은 게 아닌데 네. 이건 탱크도 아니고 전투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당히 많은데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정말 많았구나 한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차 대전 때 우리가 미군의 폭격기 하면 B-29 많이 연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주역 역할을 한 게 이제 B-27 플라잉 포트리스라는 별명을 가진 B-27 폭격기가 있는데 이게 한 12,700여 대가 생산이 됐습니다. 3배. 네. 물론 슈트르모빅이 3배. 물론 이제 이건 폭격기긴 하지만 이 정도가 됐었고 전투기 중에 우리 전에 다뤘던 독일군의 대표적인 전투기가 뭐죠? BF-109 메사슈미단이에요. 예. 메사슈미트의 경우 3만 500대. 이것도 3만 대까지 갔는데 뭐 이 저거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슈트르모빅보다는 적은 거죠. 몇천 대가. 그리고 용코스 87 이 같은 경우도 이제 6,500대 정도 이제 생산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슈트르모빅의 생산량이 상당 수준 거의 굉장히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꽤 많은 숫자네. 사실 뭐 현대전으로 오면서 비행기를 막 만 대씩 만들지거나 그러긴 어려울 거 아닙니까? 네. 비싸서. 다 옛날 기록이 최고일 것 같은데 3만 6천이면 엄청나긴 한 것 같네요. 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생긴 공격기인데, 근데 좀 단단하게 생겼어요. 단단하게 생겼죠. 뭔가 좀 튼튼해 보이잖아요. 두꺼워 보이고 막 이런 쇠 같은 것도. 요거 이제 원래 이름은 이제 뭐 IL-2, IL은 일류신은 회사 이름이에요. 보잉처럼. 당시에 이제 소련에서 전투기도 만들고 나중에 뭐 민항기도 만들고 했던 회사인데, 이 IL-2, 일류신2가 이름이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슈트르모빅이라는 말로 많이 불렸는데, 이 슈트르모빅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지 공격 임무, 즉 땅을 공격하는 군용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타겟이 땅이다. 그러네. 뭐 A10 요즘 뭐 그런 임무가 그럴 비슷한가 때면, 보네요. 이를테면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유명세를 얻다 보니까 그 슈트루모빅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불리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독일의 그 극강화 폭격 유명한 슈투카라고 있죠. 슈투카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슈투카가 원래 이제 윤코스 87, 윤코스라는 명칭이잖아요. 근데 이 슈투카는 원래 이제 극강화 폭격기를 의미하는 독일어 슈퉁칼스 플루터그.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발음인데. 가래 끓이실 뻔했어요. 네이버 겨우 찾아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당시에 극강화 폭격기 중에 대표 주자로 활약을 했죠. 2차 대전 초기에 이제 정격전으로 독일이 이름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 정격전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 전차와 같은 기계화 부대, 땅에서는 기계화 부대, 하늘에서는 이 슈투카.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슈트루모빅은 의외로 독서전 개전 초기에는 이 슈투카하고 달리 별다른 활약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 36,000대가 생산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외로 재밌는 게 초기에는 생산된 게 한 249대, 250대도 안 됐고 그다음에 그나마 최일선에 배치된 거는 18대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 넓은 땅에 18대면 보기도 어렵겠네요. 뭐 제대할 이때에다 제대할 때까지. 이거는 뭐 한강에다 뭐 하나 던진 거나 비슷한. 상대는 막 390만 명이 이렇게 막 참전하고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부진한 거였대요? 그 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게 지상 공격한다 이렇게 무게를 둬서 그런지 몰라도 방어력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방어력이 전부 앞쪽에만 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을 700kg에 달하는 철판으로 이렇게 감싼, 말이 700kg이면 엄청난 거죠, 비행기니까. 비행기에서 그거 다른 건 사실 그러니까 뭐, 전차도 아니고 예. 그렇게 철판으로 감싸서 방어력에 신경을 썼는데 뒤쪽이 허술하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후방 기관총 사수가 마땅히 이제 거기서 총을 쏴야 될 자리에 대신 연료통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만약에 이제 전투기가 쫓아오다가 뒤쪽에서 연료통을 쏘면 바로 폭발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속수무책으로 초기에 당하고 독일군에 그러다 보니까는 수백 대 중에 열 몇 대만 이제 배치가 된 건데 이걸 이제 듣고 스탈린이 노발대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야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되고 가장 유명한 버전이 방금 사진으로 보여드린 이제 IL-2M3인데 이제 슈트루모빅이라고 불리게 된 것도 이제 이 개량형의 활약 덕분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초기에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의 제공권은 독일 공군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뜩이나 이게 원래 슈트루모빅은 전투기 용도가 아니고 공중전이 주 목적이 아니고 지상 지원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전투기가 싸워서 뭐 제공권을 장악하거나 되찾거나 이런 상황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뒤편에서 기습하는 이 독일 전투기를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슈트루모빅 후방 사수석을 이제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도 또 약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 후방 사수석에서 뒤쪽으로 접근하는 이 독일 전투기를 조준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사진 이제 다시 보여주면 꼬리 날개. 아, 저게 후방 사수석이에요? 저 기관총 나온 게? 뒤에 이제 그 기관총 튀어나온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게 후방 사수석인데 딱 이 조준하면 꼬리 날개 걸리죠. 이렇게 네. 지금 적기 오면은 다다다다 옆으로 서다가 오면 우리 꼬리 나게 나요. 그리고 무슨 똑바로 일은 아닌데 그렇겠네 진짜 이거는. 똑바로 쳐다보면 디자인상. 그야말로 꼬리 날개가 자기 시야 가리는 네. 거잖아요. 후방 사수에.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속된 말로 자살골이 이제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제 방탄 능력도 좀 떨어졌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앞부분에 이제 무모하게 700kg의 뭐 방탄 저기 장갑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방어력은 뛰어났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 초기에도 격추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그러고 또 오히려 이제 가끔 이게 지상 공격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지금이야 뭐 정밀 요도 장치 같은 것들이 있어서 몇 킬로 위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데서도 지상 목표를 때리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조종사가 내려가서 눈으로 보면서 때려야 되잖아요. 영화 보면 이렇게 여기 네. 쭉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두두두두 쏘고 빠지잖아요. 다 그러니까 보이는데. 예. 거의 뭐 땅에 닿을 듯이 예, 초저공 비행을 하면서 때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고도를 비행하다가 공격을 받으면 이게 바로 격추는 안 돼도 균형을 잃으면서 고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추락하는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또 마지막 최후의 결전에서는 또 이제 오히려 강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 에리 하르트만이라고 네. 되게 유명한 독일 공군 에이스가 있습니다. 에이스면 그 많이 전투기 적을 조종사죠. 격추한. 예. 이 회고록을 쓰셨는데 이분이 슈트르모빅의 방어력을 설명을 한 글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슈트르모빅하고 마주쳐서 앞쪽으로 기관총 20mm 기관총을 명중을 시킨 거예요. 기관포탄을. 그랬는데 탄이 막 튕겨져 나오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정말 뭐 엄청나다 이렇게 또 증언을 하신 적도 있고 이분이 이제 소위 슈퍼 에이스 중에서도 에이스라는 사람인데 352기를 격출해서 에리 하르트만이 세계 최고의 격추왕으로 지금까지도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 있고요. 이 사람도 놀랄 정도로 방어력이 적어도 전방은 굉장했다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게 2차 대전 당시에는 이제 전투기 속도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고 대구경 기관포들이 전투기에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고 강하게 사격을 하고 이탈하는 이제 일격 이탈 전투라는 게 많이 쓰던 때니까 그런 방어력을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20mm 기관포면 이제 독일군 옛날 2호 전차의 주포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기관포지 뭐 거의 뭐 진짜 총이 아니고 포의 느낌인데 이게 튕겨져 나왔으니까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앞에 700km가 가치가 있긴 있었는데 잔뜩 박아놔갖고 있다가.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항상 이 역의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전투기 중량 늘리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갑이나 무게 늘리면 딴 거 연료를 줄이든 뭐 무장 탑재량을 줄이든 뭐가 줄어야 되겠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줄었냐? 이 폭탄 탑재량, 무장 탑재량이 이제 줄은 건데 이 아까 얘기했듯이 중장갑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그걸 희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과거에 우리가 전해 들었던 P-47 썬더볼트라든지 뭐 호커 타이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900kg 이상이 그 폭탄이나 뭐 로켓탄 뭐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슈트르모빅은 600kg 미만의 그런 이제 폭장량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융코스 87처럼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단점이 있었는데 그럼 뭘로 커버했겠습니까? 3만 6천 대. 그러니까 그 숫자 3만 6천 대. 숫자로 이제 결국은 이제 질이 안 되면 양으로 아, 양으로 때운다, 몸으로 때운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커버가 됐다고 그러고, 근데 또 그만큼 손실량도 이제 컸다는 거죠. 네, 워낙 또 전투가 치열하게 됐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일루신 IL2 슈트르모빅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읽어요. 일루신 2 M3 뭐 이렇게 일루신 2 네. M3 이렇게 그 정리하겠습니다. 일루신 2 M3. 자, 그럼 구체적인 뭐 성능, 뭐 스펙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엔진의 경우는 이제 1720마력의 미쿠린 순행식 피스톤 엔진 한 기를 이제 탑재를 했고, 무장은 기관포가 무려 23mm 기관포입니다. 요즘은 뭐 전투기에 20mm 기관포 많이 탑재하지만 그 당시로는 적은 구경이 아니었죠. 양쪽 날개에 이제 23mm 기관포 두 문을 장착을 했고, 그와 별개로 7.6mm 기관총 두 정을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조종석 뒤에는 12.7mm 중기관총 1정, 한 정을 장착을 했고, 또 이제 폭탄의 경우는 이제 동체 안에 조그만 폭탄창이 있는데 여기에 100kg 폭탄 한 발, 그리고 이 동체 아래에 250kg 폭탄을 탑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날개에는 이제 로켓탄을 다루는데 여기에는 이제 RS-82 또는 RS-132 로켓탄을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나오는데 이 전차도 아니고 이 비행기에 전투기에 무려 37mm 기관포를 장착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이걸요? 예, 어디다 단대 이거를? 37mm 포를 장착하는데 그 용도가 뭐냐? 적 이제 탱크를 잡는 대전차용으로 그게 되나 보다. 장착을 펑 하는데 쏘면 비행기가 날아가나 막 네. 쏘면서. 그거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보면 이렇게 큰 기관포를 어떻게 무지막지한 그거를 장착한 게 나오는데, 요즘 이제 우리 전에 다뤘던 A10기 같은 경우 30mm 게틀링건이라고 기관포가 있어요. 네. 근데 A10이 원래 특수하게 지상 공격용으로 만든 거고, 등치도 이때 항공기에 비하면 크죠. 크고 그런데 이게 37mm 그 당시 크지도 않은 그 최고의 단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예, 이제 그런 건데 진짜 반동으로 속도 늦어지게 생겼네요. 예. 펑 하면은 이 펑펑. 네. 군인 정신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니까 달아. 달아. 그건 달아야죠. 달고. 달았나 봅니다. 네. 37mm 포를. 이거 그래서 엄청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활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별명이 붙습니다. 어떤 별명이 붙냐? 네. 뭐가 붙었을 것 같아요? 강력한 나르는 이 뭐 같은 탱크. 예, 탱크죠. 그러니까 나르는 T-34, 하늘을 나는 T-34. 아 T-34 우리가 잘 아는 T-34. 예,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그래요. 보면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37mm. 네, 날아다니는 탱크. 야, 진짜 그걸 막 쏘면서 네. 아니 그 탱크나 이런 그 지상 그 기갑 부대는 그 상공에서 때리는 게 취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37mm 포를 막 쏴대면은 그거 진짜 엄청났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자, 그러면 이 그 초기에는 뭐 배치도 좀 덜 됐고 활약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그 두각을 나타냈습니까? 그렇죠. IL-2M3가 이제 드디어 네. 공격 최일선에 나서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신고식을 치르는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죠. 아, 예. 뭐 영화, 소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된 바로 그 전투입니다. 예. 에너미 애터게이트 그것도 그렇죠. 그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 저격할 때만 얘기했을 거예요. 소련의 그 유명한 그 바실리 자이체프를 네. 소재로 했던 그 영화인데 뭐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저는 안 봤습니다. 그걸 안 보시기 그 지금 아니 저는 케이블 틀면 계속 불쌍하는데요, 그거. 길어 영화도 그래서 그거 피하기가 어려워. 저도 본의 아니게 전체는 아니지만 서너 번은 본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 채널 돌리다가. 신기하게 보고만 또 봐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 저는 이제 뭐 그 정주행을 몇 번 했습니다만 네. 그걸 어떻게 안 보셨죠? 전 TV를 전혀 안 봐요. 정말요? 아예 뭘 한지 전혀 모릅니다. 보십시오 이거. 이게 좀 방금 지금 비속어가 나와. 엄청 재밌습니다. 근데 저격수 관련된 건 영화건 뭐건 항상 재밌죠. 예. 하여튼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이게 신고식을 치렀다고. 근데 스탈린그라드가 이게 이름이 또 바뀌었다면서 이게 요즘 뭐예요 그러면? 지금 볼고그라드라고 하는데 볼고요? 예, 볼보도 볼고. 아니고 볼고는 뭔 뜻이에요? 볼고는 이제 그 볼가강 옆에다 보니까 그 볼가강의 도시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예. 스탈린 살아생전에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다가 스탈린 죽은 다음에 이제 바로 격화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좀 일찍 바뀐 케이스고 그래서 지금 볼고그라드라고 불리고 있죠. 뭐 당신은 스탈린그라드니까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이 슈트러 모빅이 뭐 어떻게 활약하게 된 겁니까? 신고식. 그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2년 7월 17일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그러니까 한 7개월 가까이 정말 그 소련과 독일군의 처절한 이 타륙전이 이제 벌어진 네. 전투인데 무려 한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에너미 애터게이트에도 가지고 처절한 실상이 참혹하죠. 네. 예, 잘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근데 이제 슈트르모빅의 활약은 맨 초기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1942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된 소련의 대반격, 그때 이제 대반격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활약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의 이제 중반쯤부터 이제 그 활약을 시작했다는데, 그때 작전 이름이 천왕성 작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선봉에 나섰다고 그럽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일어나기 네. 전의 상황을 좀 보자면 독일군은 이제 이때 모스크바 근교까지 진격을 했고요. 근데 소련군이 또 뭐 만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항전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살리자 이런 또 소련의 뭐 애국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뭐 게릴라들 비경 정규군들이 봉기해서 게릴라들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독일군이 11월 26일 날 모스크바에서 겨우 13km 떨어진 곳까지 와, 거의 다 온 건데 진짜. 뭐 저기 고양시에서 가양동 뭐 이런 정도 그러게 거기 평평하니까 거의 보이기도 했겠는데요. 굉장히 가까운 예, 거죠. 예, 많이 예. 13km지 이거. 택시비 한 번 15,000원.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까지 왔는데 그 이상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소련군은 반격을 모색을 하고 네. 100만 명이 넘는 군대가 12월 5일에 전면 반격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또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해서 소련 사람들은 그나마 좀 익숙하겠지만 독일 사람들은 또 나폴레옹 때도 그렇고 이 추위에 굉장히 이제 당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 등선은 다 얼어붙은 상황이 되고 독일이 모스크바를 점령을 못 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소련이 기세를 몰고 진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또 내려가서 우크라이나 쪽의 중심지인 하르코프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다가 다시 독일군이 반격을 해서 하르코프를 뺏기는 등 여기서 또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제 1942년 이때 봄에 독일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8월 21일,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났죠. 독일군의 선봉에 있던 제6군이 드디어 스탈린그라드까지 도달을 해서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8월 23일에 이틀 후에는 그 유명한 독일의 급강하 폭격기 슈투카가 전선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1200대 독일 비행기가 사흘간 스탈린그라드를 폭격했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이때 다 파괴가 되죠. 근데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정말 소련 입장에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전투였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한 공방전이 벌어진 건데, 아까 이제 볼고그라드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볼가강의 도시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아실 수 있듯이 이제 볼가강의 주요 항구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볼가강하고 돈강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연결하는 운하의 동쪽 끝 종점 이라는 거고요. 조금 보여드릴게요. 귀한 네. 그림이 있으니까. 스탈린그라드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남쪽에 한참 이제 모스크바, 레닌그라드랑 떨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카스피고 이게 흑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터키 쪽하고 연결되는 이제 바닷길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불가강으로 들어가는 그 원조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는 이제 이란에서 카스피해를 거쳐서 볼강하고로 연결되는 보급로를 통해서 미국 원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 냉전 시절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소련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원조를 받아요. 미국 무기도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보급로 상에 있었는데, 이 남부 코카서스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주요 보급 군수물자가 통과하는 곳이 바로 이 스탈린그라드였고, 또 하나 이게 소련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정말 내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이보다 중요한 거는 이 당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스탈린 아니었습니까? 근데 스탈린의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이게 독일 손에 들어가면 이 스탈린 이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영화 봐도 그때 독전할 때, 막 독려할 때 이 도시는 스탈린의 이름이 붙은 도시이기 때문에 너네들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야 된다, 막 독려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소련이 죽기 살기로 이제 매달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독재자 아닙니까? 독재자.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붙은 도시를 뺏기기 싫었겠네요. 더구나 정말. 그렇죠. 네. 네. 뭐 다는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유도 충분히 있었겠네요. 네. 그 독소전쟁은 정말 그 많은 그 뭐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뭐 잔혹했고 참혹한 그런 그 상황이 발생했던 그런 전쟁인데, 그러니까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민간인들의 피해도 당연히 엄청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당시 이 소련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희망을 안겨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본게임에서 음악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본방야사에서 음악으로 당시 희망을 안겨준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마법 같은 선율로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선물하는 오케스트라 연주.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닐까요? 반면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포성과 총성은 가장 듣기 싫은 소리일 텐데요. 죽음의 전장에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1년 9월) 독일은 소련의 레닌그라드를 포위합니다. 1944년 1월까지 무려 2년 반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하고 말죠. 당시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참혹했냐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벽지에 풀을 벗겨 먹고 벨트와 털가죽,
책을 삶아 먹을 정도였습니다. 거리는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했죠. 그런데 1942년 8월 9일 지옥보다 더 처참한 레닌그라드에서 기적과 같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못 먹어 피쩍 마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전장에 있어야 할 군인들까지 공연장으로 달려왔죠. 소련의 붉은 군대 또한 오케스트라 연주에 동참했습니다. 포탄으로 말입니다.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독일군이 공연장에 폭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2시간 반 동안이나 쉬지 않고 독일군 진지로 포격을 퍼부었는데요. 그 결과 레닌그라드의 거리에는 단 하나의 포탄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악회였길래 군까지 힘을 보탠 걸까요? 그날의 연주곡은 바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였습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는 레닌그라드에서 나고 자란 러시아 작곡가인데요. 이 곡 많이 들어보셨죠? 올드보이에서 흐르던 왈츠, 바로 이 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절망에 빠진 레닌그라드와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던 쇼스타코비치, 공습과 대피의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희망의 음표를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1941년 겨울 레닌그라드의 힘과 투쟁을 증언하는 교향곡 제7번이 탄생하는데요. 당시 쇼스타코비치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1942년 7월 19일 초연된 이후 1년간 60회나 연주를 했는데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곡을 정작 주인공인 레닌그라드 시민들은 들을 수 없었던 건데요. 드디어 레닌그라드 시민들도 이 교향곡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악보를 건네받은 레닌그라드 라디오 심포니의 지휘자 칼 엘리아스버그는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죽음의 도시 레닌그라드에서 연주자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많은 연주자들이 피난을 갔고 굶주림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갖은 노력 끝에 연주자들을 모으는데요. 그렇게 모인 단원은 고작 15명. 모든 연주자들이 춥고 기력이 없어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을 15명으로는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허약해진 연주자들은 연습 도중 정신을 잃기도 하고 급기야 단원 3명이 사망하고 말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습에만 매달린 끝에 마침내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연주회가 기적처럼 이루어질 수 있었죠. 이 선율은 확성기를 통해 레닌그라드 전체에 울려 퍼졌는데요. 하루하루가 악몽 같았던 시민들이 귀와 마음을 기울였고 희망을 꿈꿀 수 있었죠. 반면 도시를 포위하고 있던 독일군에겐 무서운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소비에트 당국은 이 교향곡을 반나치 주장의 찬가로 치켜 세우는데요. 스탈린은 독일 나치에 대한 투지를 고무시키기 위해 이 곡을 전략적으로 이용했죠. 그런데 사실 이 곡은 독일 나치에 대한 저항만 담긴 곡이 아니었습니다. 스탈린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스탈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죠. 사실 쇼스타코비치는 당시 나치와 소비에트 독재로부터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쇼스타코비치가 음악으로 묘사한 것이 히틀러인지 스탈린인지는 여전히 풀 수 없는 암호로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쇼스타코비치가 고향 레닌그라드와 먼저 떠난 이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에게 이 곡을 헌정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침묵에 빠진 도시에 우렁차게 울려 퍼진 교향곡 제7번 레닌그라드. 죽음의 제로 뒤덮였던 이곳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준 마법의 햇빛, 생명수가 아니었을까요?
음악의 힘은 역시 대단하죠. 또 고통을 치유할 때, 뭐 정신적인 고통, 외로울 때. 예, 네, 우리 시전 소주 한 잔 임창정 노래 들어야죠. 그럴 때 이제 그 가사 들으면 다 내 얘기 같고. 노래 제목 가사 이제 그 얘기가 다 내 얘기가 되고 있자 노래 가사는 이제 임창정 노래 그거. 원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음악 좋아하시니까 뭐 악기도 많이 다루시고 뭐 본인의 어떤 뭐 힐링 음악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연주를 하는 거죠, 기분이 좋을 때는. 예, 그게 물론 기분이 더 나빠질 때도 있어요. 연주가 잘 안 되면. 시험 이렇게 욕심을 내고 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네. 뭐 연주하는 게 뭐 매일같이 하는 일이니까 도움이 되고요. 기왕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또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전쟁에 참상을 담은 음악이 꽤 있긴 있어요.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는 그 유명한 그 라벨, 모리스 라벨이 전쟁으로 오른팔을 잃어버린 피아니스트인 파울 비트겐슈타인을 위해서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을 했어요. 왼손만으로 칠 수 있는 곡인데 사실은 듣는 사람은 한 손으로 친다는 걸 모를 정도로 되게 기교적으로 잘 만들어낸 그런 곡인데 그런 적도 있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의 횡포를 고발한 곡이 나와서 또 쉔베르크, 그 유명한 쉔베르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라는 곡이 등장을 했고요. 요거는 나치가 바르샤바를 포위했을 때 시민들의 공포와 처절함을 담은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치러지는 와중에 사실은 이제 연주회가 열린 사례도 있는데. 전쟁 중에요? 예, 근데 뭐 아주 2차 대전 때 멀리 갈 게 아니고 비교적 최근이에요. 걸프전 때. 그러니까 91년이니까 28년 전이죠.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 이라크군에 이제 스커드 미사일이 막 이스라엘을 때리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막 비상이 걸리고 막 그랬었는데 패트리어트 쏘고 막 네, 그때 패트리어 아닙니까? 쏴서 요격하고. 근데 이게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지휘자 중에 유명한 주빈 메타라고 계시잖아요. 예, 예. 문외한입니다만 주빈, 그분 예. 성함은 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주빈 메타가 그 이라크 공격으로 뭐 스쿼드 날라오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좀 두려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나라를 보내는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목숨을 건 연주회를 이제 감행을 했다는데, 근데 그때 이제 자꾸 스쿼드 날라오고 그러니까 공급 경보 울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연주 공연을 하는 도중에 공습 경보가 울려가지고 청중들이 그냥 대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뭐가 우려됐냐면 그 이라크군의 가스 공격, 화학무기 화학무기요? 공격이 우려됐어요. 스쿼드에 이제 화학무기 탄을 실어서 화학탄을 실어서 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됐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방독면을 쓰고 막 대피를 해야 됐는데, 이게 상상해 보세요. 이거 우아하게 막 클래식 연주하고 그러는데 예? 방독면 뒤집어 쓰고 대피했다가 다시 오고 그 한두 번만 이게 연주회가 사실은 정상적으로 되기 힘든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됐다는 거예요. 네. 예, 계속 돼서 하여간 오히려 그 연주회에 대한 그 열기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거는 더 뜨거웠다고 그럽니다. 그 음악이 좀 또 마법과도 같은 거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위험에도 연주도 하고 가서 또 그 청중으로서 또 참여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단하네요. 예. 자, 다시 또 이 독서전으로 들어가서 아무튼 스탈린그라드 전투. 결국은 뭐 그 소련이 이겼으니까 그렇죠. 독일은 이제 후퇴를 하죠. 그렇죠. 예, 처음으로 이제 독일군을 패퇴를 시키는데, 그리고 이제 따라서 모스크바를 공격하던 독일군도 이제 물러나고, 결국 모스크바 공방전도 소련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때까지도 소련군이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 전방, 이 선봉에 서서 독일군을 공격한 공격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슈트르모빅이었던 거죠.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 시작한 지가 네. 아주 언제인데 글쎄요. 슈트르모빅 이거 이제 나오는 거 이제 허락한 거예요? 네, 이제? 근래 보기 방송 드물게 다 끝날 거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래 보기 슈트르모빅이? 드물게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슈트르모빅이 그때 뭐 지상 한 20에 30m 낮은 이 초저공 비행까지 하면서 이제 공대지 공격을 퍼부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맹활약을 제대로 진 전투력을 이제 한번 보여주게 되고, 그런 다음에 쿠르스크 전투에서 맹활약을 펼치게 되는데,
쿠르스크 전투란 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1943년 7월부터 8월까지 쿠르스크 일대에서 벌어진 이제 독일군과 소련군의 전투인데 이때도 규모가 굉장합니다. 독일군은 이 일대에 50개 사단, 병력 90만 명, 전차 및 자주포 2,700대, 비행기 2,000대, 야포 만문이라는 이제 전력을 집결을 시켜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 우리나라 군인 다 모아놓은 거 그 정도 아닙니까? 네, 우리도 이 국방력이 장난 아닌데 하여튼 거기 다 모였네요 지금. 예. 와, 근데 이 이제 전력. 이게 또 반전이 있는 게 예. 아무튼 이 정도 모아놨으니까 히틀러는 우리가 이제 우위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어. 90만 명이 거기서. 그런데 한편 소련군은 사실 첩보를 통해서 독일군의 공세 목표가 이쪽이란 거를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상 최대의 방어 작전에 돌입을 하는데 이 쿠르스크 일대에 얼마나 많은 군을 동원을 하느냐? 총 전력이 병력 170만 2배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을 하고 그럼 남북 합쳐야겠는데 우리만 가지고 안 되겠는데 숫자만 채워도. 북한군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합해야 돼요. 와. 그 야포 19,000문, 전차 및 자주포 3,600대, 항공기 3,100대 이르는 더 큰 규모를 집결을 시키게 됩니다. 독일의 수적 열세인데요. 야포 만문에 90만 명 모았는데 수적 열세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봉착했군요. 근데 이때는 좀 그럼 뭐 그 제공권 그 제공권 뭐 소련전 가져갔습니까? 이게 마침 최근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특정 방송을 검색해서 그렇습니다만 쿠르스크 전투에 대한 그 다큐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엄청나게 그 소련이 막 방어선을 몇 단계로 형성을 하고 대전차, 뭐 장애물, 뭐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설명이 됐던데 지금 원쌤 말씀하신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때 말씀하시다시피 제공권을 이제 드디어 소련이 이제 잡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제공권이 독일한테 있다 보니까 슈트루모빅이 오히려 표적이기 십상이었는데 제공권 찾으면서 이제 소련 공군 전투기들이 이제 활동이 활발해졌고 그 슈트루모빅이 이제 제 역량을 발휘하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슈트루모빅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전에 독일이 그 영국 1차 대전 때 소험 전투에서 영국군 전차를 처음 보고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머 피버 이제 그런 공포를 느꼈다고 그러는데 그 비슷하게 슈트루모빅 공격도 독일군한테 그런 공포심을 조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슈트루모빅 역할한 게 뭐냐면 독일군이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라든지 이런 데 밀리면서 철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일군의 이제 기계화 부대라든지 이 장비들이 엄청나요. 뭐 전차, 장갑차, 그다음에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렬로 이제 철수할 거 아닙니까? 도로를 따라서. 그러면 이게 슈트루모빅 근데 속된 말로 답인 거죠, 그냥. 예. 쭉 늘어서 가니까. 늘어서 가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역할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독일군의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독일이 제공하고 있을 때는 독일 전투기들이 자기를 보여줬는데 그건 안 보이고 소련 전투기 뭐 슈트루모빅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공포심을 느꼈다는 거고. 이게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공으로 이제 날라 들어와가지고 기습적으로 뭐 기관포 등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거나 해서 공습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팔자형. 그치, 지나갈 거 아닙니까? 다시 빙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팔자형을 그리면서 거기를 초토하는 거죠. 그런 차량 행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초토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그 별명이 또 붙었대요. 아까 날아다니는 T-34 이걸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 중세 시절에 이제 유럽을 정말 공포에 떨게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인구의 몇십 프로를 사망케 한 그런 게 있는데 흑사병. 그러니까 뭐 이제 흑사병 그 당시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 악명 높았던 전염병이죠. 그런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짜 그 상대 공대 지 공격만 계속 맞으면 정말 몇 명 살아남았냐 이런 얘기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평원지대. 와, 숨을 데도 네, 없겠네요. 숨을 데도 없는 그런 데 같으면 뭐 그렇죠. 네, 와, 진짜 흑사병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와.
아 근데 아까 20m 한 6층, 7층 그 정말 초저공 비행을 해서 공격하면 그 쏘면 이거 맞지 않나요? 이거 막 대공하기를 쏘고 아니면 뭐 있는 뭐 이것저것 다 쏘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닌가 보죠. 영화 같은데 이런 저공으로 오면 막 그냥 총 쏘고 막 그러잖아요. 소총 쏘고 네.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700kg의 장갑 그리고 나중에 뒤에도 이제 더 붙고 해가지고 이런 방호 장갑판이 원체 튼튼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쪽에 별로 영향을 안 받은 거죠. 20mm 기관포탄이 이제 튕겨나갈 정도. 그쵸. 비행기에 쏜 것도 튕겨나가지 앞으로 하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런 장갑을 많이 쓰기 위해서 뭐 다른 불필요한 무게는 많이 줄이고 아까 무장량도 좀 적긴 하지만 날개 같은 것도 좀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붙이고 이래가지고 특이한 방법으로 처음부터 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공 사격을 받아도 이렇게 계속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크루스크 전투에서 슈트리모빅은 전에 없었던 그 히든카드 신무기를 장착하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크기는 작아도 두께 7cm, 70mm의 장갑을 간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대요. 7cm를 뚫는데 7cm 얇은 거 아닌가? 네. 병사는 물론이고 차량도 그냥 박살나는 거고. 차량이 그다음에 박살나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 경-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이제 방어 쪽에서는 뭐 이렇게 또 새롭게 뭐 업그레이드되는 거 뭐 좀 없습니까? 후부 동체에다가 교란용의 DH-10 수류탄 발사 장치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낙하산이 달려있어요, 수류탄에. 그래서 발사된 지 3초 뒤에 이제 폭발을 하면서 반경 100m의 공중에 파편을 흩뿌리는 거죠. 스탈린의 두 번째 무기는 뭘까요? 네. 오랫동안 시청해 보신 분은 벌써 딱 감 잡으셨을 거예요. 이 MC는 잘 모르겠는데 네, 출연진 MC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는 좀 모르겠어요. 전 MC를 비롯해서 특히 전 MC보다 우리 작가님들이 좋아하는 AK-47. 큰 거, 크고 무거운 거, 센 거, 바로 전차입니다. 우리 작가분들이 탱크를 좋아해요. 네, 탱크 탈 때까지 이 작가 지금 하시겠다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본 게임 작가.